당신이 그 유명한 쇠망치 검사 이동현이었다고요? 이제야 알았나? 너는 내 딸을 건드린 것이 너의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제가 몰랐어요. 수진이 아버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내가 내 딸을 때릴 때는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았나? 내 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나? 서울 은평구의 조용한 주택가 75세. 이동현 할아버지는 오늘도 작은 텃밭을 돌보며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서 은퇴한 후 그는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좋은 아침이에요. 옆집 젊은 부부가 인사했습니다. 동네에서 이동현 할아버지는 그냥 친근한 동네 할아버지였어요. 과거에 쇠망치 검사라고 불렸던 화려한 경력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 32세 딸 수진이 찾아왔어요. 결혼한 지 5년 된 수진은 한 달에 두세 번씩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이동현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화장을 평소보다 진하게 했고 목소리도 작았습니다.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니? 아니에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요. 차를 마시는 동안 이동현 할아버지는 딸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목 부분에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목에 뭐가 있네. 아, 이거요? 며칠 전에 계단에서 넘어져서.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건 넘어져서 생기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수많은 가정폭력 사건을 다뤄본 이동현 할아버지에게는 누군가의 손자국으로 보였습니다. 아빠,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수진이 급하게 목을 가리며 일어났어요. 딸이 떠난 후 이동현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목의 상처, 진한 화장, 억지스러운 웃음. 모든 게 가정폭력 피해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저녁 무렵 산책을 나간 길에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이동현 씨, 따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며칠 전에 마트에서 봤는데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동현 할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이동현 할아버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에 대한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예요. 수진아, 아빠야. 어제 준 배추로 김치 담그는 걸 도와줄까? 아, 그러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 저녁 때 갈게. 수진의 당황한 기색을 느끼며 이동현 할아버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저녁 6시, 이동현 할아버지는 수진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겁고 불안했어요. 제발 내 걱정이 기우이기를. 수진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어요. 박민호가 대한물산그룹 회장의 아들이다 보니 경제적으로는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면서 이동현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누르려던 순간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 여자야. 내가 몇 번 말했어. 남자의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박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이동현 할아버지는 얼어붙었어요. 40년 동안 검사로 일하면서 수없이 들었던 가정폭력의 소리였거든요. 여보, 제발. 아파요. 제가 잘못했어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동현 할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제가 요리를 잘못해서. 그리고 청소도. 탁!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동현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집에 와서도 편할 날이 없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하지 마. 사과할 거면 제대로 해. 또 다른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동현 할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보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수진이 쓰러져 있었고 박민호가 그 위에서 발로 차고 있었거든요. 인연이 정말 답답해 죽겠어. 민호야. 이동현 할아버지의 큰 목소리에 박민호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아,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박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동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을 신문할 때의 그 목소리였어요. 아, 이건 부부싸움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부부싸움? 이동현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진 딸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아빠. 저는 괜찮아요. 제가 잘못해서.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잘못했다고. 이동현 할아버지가 박민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딸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버님, 오해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서.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사람을 때리는 거야? 이동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박민호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이동현 할아버지의 눈빛을 보고는 말을 멈췄어요. 너 지금까지 우리 수진이를 자주 때렸지? 아니에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하지만 이동현 할아버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몸 곳곳에 있는 오래된 멍자국들이 보였거든요. 처음이라고. 이동현 할아버지가 수진의 팔을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어요. 크고 작은 멍자국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도 있고 며칠 된 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오늘 처음 생긴 거야? 박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이동현 할아버지가 수진의 목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오해예요. 우리 부부 사이에 있었던. 닥쳐. 이동현 할아버지의 한마디에 박민호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순간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한 거였습니다. 수진아, 일어날 수 있니? 이동현 할아버지가 딸을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어요. 아빠,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집에 가요. 괜찮다고. 이동현 할아버지는 딸의 상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얼굴의 붓기, 팔의 멍자국, 목의 손가락 자국. 이 모든 게 오늘 하루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수진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아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요. 하지만 이동현 할아버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대신 박민호를 째려봤습니다. 너는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뭐라고요? 내 딸한테서 당장 떨어져. 아버님, 이건 우리 부부 사이의 일이에요. 아버님이 나서실 일이 아닙니다. 박민호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자신이 대한물산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자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 이동현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폭력이 부부 사이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버님은 모르실 거예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고. 이동현 할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나는 40년 동안 너 같은 놈들을 수없이 봐왔어.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비겁한 놈들 말이야. 아버님이 뭘 아신다고. 내가 누군지 아니? 이동현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동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지낸 이동현이야. 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40년 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낸 내가 내 딸을 때리는 놈을 그냥 놔둘 것 같니? 이동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아, 짐 챙겨라. 아빠 집으로 가자. 하지만 아빠, 가자고 했어. 이동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강함이 있었어요. 박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동현 검사장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이제야 실감했거든요. 이동현 할아버지의 집으로 온 수지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준 얼음찜질을 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아, 아프니? 괜찮아요, 아빠. 하지만 괜찮을 리가 없었어요. 얼굴은 부어 있었고 몸 곳곳에 멍자국들이 아직도 아파했거든요. 이동현 할아버지는 딸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수진아, 아빠한테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아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동현 할아버지가 딸의 팔을 가리켰어요. 이 멍자국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내가 40년 동안 검사로 일한 사람이야. 이런 상처들이 어떻게 생기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 멍자국들. 색깔이 다 달라. 어떤 건 새로 생긴 거고, 어떤 건 일주일 정도 된 것 같고, 어떤 건 더 오래된 것 같아. 이동현 할아버지의 분석은 정확했어요. 그럼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지.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아내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동현 할아버지는 딸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전형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응이었거든요. 수진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제가 요리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청소도 제대로 안 했고, 민호 오빠가 원하는 대로 못했어요. 그런 게 맞을 이유가 되나? 하지만은 없어.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 이동현 할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아빠한테 정말 솔직히 말해봐.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한참을 망설이던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결혼하고 6개월 뒤부터요. 그럼 벌써 4년 반 동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동현 할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4년 반 동안 자신의 소중한 딸이 고통받고 있었는데 몰랐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됐니? 처음에는 그냥 말로만 하셨어요. 제가 뭔가 잘못하면 소리를 지르시고, 그 다음에는 점점 심해졌어요. 밀치시기도 하고 나중에는 수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니? 왜 아빠한테 말하지 않았어? 말씀드릴 수 없었어요.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민호 오빠가 더 화낼까봐. 더 화낸다고. 민호 오빠가 그러셨어요. 만약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하겠다고. 이동현 할아버지의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협박까지 했다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예전에 검사였다는 걸 알고 계셔서 더 조심하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아빠 때문에 자신이 피해를 받으면 저한테 더 심하게 하겠다고. 이동현 할아버지는 완전히 분노했어요. 자신의 딸을 인질로 삼아 협박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자식이. 감히. 아빠, 진정하세요. 이제 괜찮아요. 괜찮다고. 어떻게 괜찮다는 거야? 이동현 할아버지가 딸을 바라봤어요. 수진아, 내가 아빠의 딸이라는 걸 잊었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빠가 누구였는지 기억나니? 이동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지낸 이동현 말이야.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40년 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을 감옥에 보낸 내가 내 딸을 때리는 놈을 그냥 놔둘 것 같니? 이동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 민호 오빠는 대한물산그룹 회장의 아들이에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서. 권력? 이동현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수진아, 진짜 권력이 뭔지 보여줄게. 그리고 내 남편이 얼마나 우물 안개구리인지도 알려주마. 아빠, 내가 40년 동안 쌓아 올린 인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정의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줄 거야. 이동현 할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15년 전 은퇴하기 전까지 쇠망치 검사라고 불렸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아빠는 누구보다도 법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동현 할아버지가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 딸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거야. 그날 밤 이동현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획이 하나씩 세워지고 있었어요. 박민호, 내가 내 딸을 건드린 것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거다. 다음 날 아침 이동현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보관해 두었던 주소록을 꺼냈어요. 40년 동안 함께 일했던 후배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권력이 뭔지 보여줄 때가 됐군. 이동현 할아버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40년 동안 검사로 일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준비의 중요성이었거든요. 적을 무너뜨릴 때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동현 할아버지는 김태준 법무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준아, 나다. 이동현이야. 검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김태준은 이동현 검사장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똑똑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법무부 차관까지 올라간 출세한 후배였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태준아,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 김태준 차관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동현 검사장이 먼저 만나자고 하는 일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시간 만들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나? 네, 당연히 됩니다. 그 후 이동현 할아버지는 박영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철민 대법관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반가워하며 시간을 내겠다고 했어요. 박영수는 이동현 검사장 밑에서 5년 동안 일했던 직속 후배였고, 이철민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이동현 검사장을 멘토로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7시 강남의 조용한 한정식집 청송원에서 네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곳은 이동현 검사장이 현직 시절 중요한 회의를 할 때 자주 이용했던 곳이었어요. 검사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박영수 지검장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너희들도 다 잘 지내고 있구나. 대단한 자리까지 올라가서 선배로서 정말 자랑스럽다. 모두 검사장님 덕분입니다. 검사장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철민 대법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시 반가운 인사를 나눈 후 이동현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 불러낸 이유가 따로 있다. 내 개인적인 부탁이 있어서 그래. 검사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김태준 차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딸 이야기야. 이동현 할아버지는 어제 목격한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위가 딸을 때리는 모습, 딸 몸에 있던 크고 작은 멍자국들, 그리고 4년 반 동안 계속된 폭력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그게 사실인가요? 김태준 차관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40년 동안 검사로 일한 내가 상습 폭력을 못 알아보겠나? 박영수 지검장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자식이 감히 검사장님의 따님을 그렇게. 진정해라. 화낸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이동현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더 화나는 건 그 자식이 협박까지 했다는 거야. 만약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더 심하게 하겠다고. 그리고 내가 예전에 검사였다는 걸 알고 나를 이용해서 우리 수진이를 겁주었어. 그런 천하의 개자식이. 이철민 대법관이 분노를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부탁이 있다. 그 자식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박민호라는 놈 말이야. 당연히 해야죠. 검사장님 부탁이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이철민 대법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께서 저희를 키워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선배님을 도와드릴 때입니다. 박영수 지검장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사장님, 저희가 배운 게 뭡니까? 정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법관의 의무라는 것 아닙니까? 맞다. 그때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이제 실천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김태준 차관이 메모장을 꺼냈어요. 박민호 대한물산그룹 회장의 아들, 퓨처테크라는 IT 회사 운영. 맞죠? 그래, 그리고 가능하면 빠뜨리지 말고 모든 걸 조사해줘. 경제적인 부분, 법적인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알겠습니다. 2주 정도 시간을 주시면 완벽한 자료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박민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태준 차관은 법무부 차원에서, 박영수 지검장은 검찰 차원에서, 이철민 대법관은 법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2주일 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검사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태준 차관이 두꺼운 파일을 내밀었어요. 박민호 38세. 대한물산그룹 회장 박철수의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요. 그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박민호가 운영하는 IT 회사 퓨처테크의 실상을 보세요. 박영수 지검장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매출 300억이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회사에서 받은 돈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외부 매출은 30억도 안 돼요. 더 심각한 건 직원들 월급입니다. 이철민 대법관이 다른 자료를 보여줬어요. 직원들 월급까지 아버지한테서 받은 돈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요. 그럼 완전히 허상이란 말이야? 네, 그뿐만 아니라 투자금 횡령 의혹도 있습니다. 김태준 차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외부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50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여러 개 있습니다. 고급 승용차 구매, 해외여행, 심지어 도박까지. 세금 문제도 심각합니다. 박영수 지검장이 덧붙였어요. 개인 소득세는 물론이고 회사 법인세도 제대로 안 내고 있어요. 개인 탈세만 10억, 법인 탈세가 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철민 대법관의 말에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야근 수당도 안 주고 연차도 못 쓰게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몇 건 있었는데 모두 아버지 권력으로 무마됐습니다.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태준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회사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의혹도 있고요. 이동현 할아버지는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집에서 아내를 때리는 놈이 밖에서 성인군자일 리가 없지. 더욱 가관인 건 이 모든 걸 아버지 권력으로 덮으려 한다는 겁니다. 박영수 지검장이 분개하며 말했어요. 돈으로 피해자들 입을 막고 권력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정말 한심한 놈입니다. 검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 후배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이동현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어요. 너희들이 그때 내게 배운 게 뭐냐? 정의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 앞에 평등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권력 앞에서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다. 그럼 이제 그걸 실천할 때가 온 거야. 이동현 할아버지의 눈빛이 예전처럼 매서워졌습니다. 내 딸을 건드린 그 자식에게 진짜 권력이 뭔지 보여주자.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려주고. 하지만 검사장님, 상대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물산그룹의 권력이. 권력? 이동현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돈으로 산 권력과 정의로 쌓아 올린 권력 중 어느 게 더 강한지 보여줄 때가 됐군. 그날 밤, 네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돈줄부터 막고, 그 다음에 법적 문제를 건드리고, 마지막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자. 이동현 할아버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이동현 할아버지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40년 동안 검사로 일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순서의 중요성이었거든요. 적을 무너뜨릴 때는 가장 약한 부분부터 공격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먼저 돈줄부터 막아야겠다. 후배들과의 만남이 끝난 다음 날, 이동현 할아버지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우진 금감원장도 이동현 검사장의 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최우진은 20년 전 이동현 검사장 밑에서 금융범죄 전담 검사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동현 검사장은 그에게 금융범죄야말로 서민들을 가장 아프게 하는 범죄라고 가르쳤었어요. 우진아, 나다. 검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십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최우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 그런데 우진아,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 무슨 일이시죠? 말씀만 하세요. 퓨처테크라는 회사 알고 있나? 퓨처테크요? 아, 대한물산그룹 회장 아들이 하는 IT 회사 말씀이시죠? 요즘 언론에 자주 나오는. 맞다. 그 회사 좀 들여다봐 줄 수 있겠나?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우진 금감원장은 이동현 검사장이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검사장님,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있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 이동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죠. 검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정의로운 일일 테니까요. 고맙다, 우진아. 그런데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해줘.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없도록. 물론입니다. 저희에게는 충분한 명분이 있어요. 최근에 IT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를 계획 중이었거든요. 3일 후 금융감독원의 특별감사팀이 퓨처테크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대여섯 명의 감사관들이 박민호의 회사로 몰려간 거예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특별감사팀입니다. 오늘부터 귀 회사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어요. 박민호는 당황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나타난 감사팀을 보며 어리둥절했어요. 감사요? 갑자기 웬 감사를? 우리 회사가 뭔 문제라도 있나요? IT 유니콘 기업들에 대한 정기 실태 조사입니다. 그건 감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일이고요. 모든 장부와 통장, 그리고 투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하지만 미리 통보를 해주셔야. 금융감독원의 감사는 예고 없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철저했습니다. 퓨처테크의 모든 돈의 흐름을 추적했어요. 어디서 돈이 들어왔고 어디로 나갔는지 한 푼 한 푼 확인했습니다. 박민호는 처음에는 여유를 부렸어요. 아버지의 권력으로 어떻게든 무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과장님, 혹시 제가 아는 분 중에 금감원에 계신 분이 있는데, 죄송하지만 감사 중에는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해야 합니다. 감사관들은 철저히 원칙대로 행동했어요. 감사 첫날부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이게 뭡니까? 감사관이 통장 내역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대한물산에서 매달 5억씩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이게 투자금인가요? 아니면 대여금인가요? 그건 투자금입니다. 투자금이라면 이사회 결의록과 투자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 있습니까? 박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 돈은 아버지가 그냥 용돈처럼 주는 돈이었거든요. 제대로 된 계약서 같은 건 없었어요. 그건 아버지 회사라서 간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연간 60억이 넘는 금액인데요. 다른 감사관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직원들 월급이 대표님 개인 계좌에서 나가고 있네요. 회사 돈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월급을 주신 건가요? 그건 일시적으로. 언제부터 일시적으로 하신 겁니까? 한 2년 정도. 2년이 일시적입니까? 박민호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감사 이틀째,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어요. 대표님, 투자자들에게서 받은 50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회사 운영비로 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운영비인지 영수증을 보여주시겠어요? 하지만 영수증은 없었습니다. 그 돈은 박민호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었거든요. 이 15억은 뭡니까? 벤틀리 자동차 구매비로 나가 있는데 이게 회사 운영비인가요? 그건 회사 차량으로. 회사 차량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셨나요? 그리고 이 10억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사용된 걸로 나오는데 이것도 회사 운영비인가요? 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감사 3일째, 세무 관련 문제까지 드러났습니다. 대표님, 개인 소득이 연간 8억인데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셨네요? 그건 회사 손실로 상계해서. 하지만 실제로는 회사에 손실이 없었잖아요. 아버지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했으니까요. 그리고 법인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허위 비용 처리가 너무 많아요. 감사가 끝나자마자 금융감독원은 강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퓨처테크 및 박민호 대표의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중단합니다. 투자금 횡령 및 금융 사기 혐의로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관련 계좌는 모두 동결 조치합니다. 박민호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갑자기 모든 돈이 막혀버린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누가 우리를 조사하라고 한 거야? 급하게 아버지 박철수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금감원에서 감사를 나와서 모든 계좌를 동결시켰어요. 뭐라고? 금감원이? 박철수 회장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어지간한 일은 다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금감원이 나서다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내가 금감원장한테 전화해 볼게. 하지만 최우진 금감원장은 박철수 회장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비서를 통해 공정한 감사를 위해 감사 기간 중에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한다는 메시지만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다는 거야? 박철수 회장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보다 권력이 센 사람이 있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권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이동현 할아버지는 최우진 금감원장에게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사장님, 첫 번째 작업이 끝났습니다. 수고했다, 우진아. 결과가 어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투자금 횡령, 탈세, 분식회계. 거의 모든 경제 범죄를 다 저질렀네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는 건가요? 그래야지. 이제 시작이야. 이동현 할아버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우진아, 정의는 한 번에 실현되는 게 아니야.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거지.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가 들어간 바로 다음 날, 박민호에게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침 9시, 퓨처테크 사무실 문이 열리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입니다. 수사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박민호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검찰이요? 갑자기 웬 검찰이? 박민호 대표님이시죠? 투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들은 정말 철저했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서류, 심지어 휴지통까지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보통 이런 압수수색은 몇 시간이면 끝나는데 이번에는 하루 종일 계속됐거든요.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예요? 박민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지만 수사관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수사는 박영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박영수 지검장은 이동현 검사장에게서 배운 대로 완벽하게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놓치는 증거가 하나도 없게 해라. 이 사건은 내가 직접 책임진다. 지검장님,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중요하다. 아주 중요해. 박영수 지검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스승님과 관련된 일이야. 절대로 실수하면 안 돼. 하지만 상대방이 대한물산 그룹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 이동현 검사장님이시야. 압수수색이 끝나자마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특별조사팀입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세청이었어요.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넘는 세무 공무원들이 나타났습니다. 박민호는 정신이 없었어요. 아침에는 검찰, 오후에는 국세청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박민호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어요. 하루에 2개의 국가기관이 동시에 나타나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국세청의 조사는 더욱 무서웠습니다. 박민호의 개인 소득은 물론이고 퓨처테크의 모든 세금 문제를 파헤쳤거든요. 대표님, 작년 개인 소득이 8억인데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셨네요? 국세청 조사관이 서류를 보여주며 물었어요. 그건 회사 손실로 상계해서. 회사 손실이라고 하시는데 실제로는 아버지 회사에서 돈을 받으셨잖아요. 이건 소득이지 손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세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조사관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허위 비용 처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명백한 탈세죠. 이 20억 원은 뭡니까? 연구개발비라고 처리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개인 용도로 사용했잖아요. 박민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조사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박민호 개인의 탈세 규모만 10억, 퓨처테크의 탈세 규모는 5억에 달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국세청이 박민호의 아버지 박철수 회장까지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박철수 회장님께서도 아들에게 증여한 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대한물산그룹의 계열사 간 거래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국세청장 정한수도 이동현 검사장의 후배였어요. 그는 25년 전 이동현 검사장이 세무 관련 사건을 수사할 때 함께 일했던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정한수 국세청장은 이번 조사를 직접 챙기고 있었습니다. 3대에 걸친 탈세 의혹까지 모두 조사해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청장님, 그렇게 하면 너무 큰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크면 어떻고 작으면 어떠냐. 법 앞에 성역은 없다고 가르쳐 주신 분이 이동현 검사장님이시다.
한편 언론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단독 IT 유니콘 기업의 숨겨진 진실. 재벌 3세의 허상 경영, 투자금은 어디로? 대한물산그룹 3대에 걸친 탈세 의혹. 매일같이 톱뉴스로 관련 보도가 나왔어요. 모든 방송사와 신문사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연일 보도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주요 언론사 사장들 중 상당수가 이동현 검사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정의로운 보도가 언론의 사명 아닙니까? 이런 일은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MBC 사장 김영철은 이동현 검사장이 언론 고발 사건을 담당할 때 만난 기자 출신이었고, KBS 사장 이상호는 이동현 검사장의 대학 후배였어요. 박철수 회장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도대체 누가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거야? 회장님, 아무래도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치적 배경? 우리가 누구를 건드렸다고? 혹시 민호 도련님이 누군가와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박철수 회장은 아들을 불러서 다그쳤어요. 민호야, 너 혹시 누구 건드린 거 없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무도 건드린 적 없어요. 박민호는 정말로 자신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때린 게 이동현 검사장의 딸이라는 걸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그럼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박철수 회장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박민호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 혹시 장인어른 때문인가? 장인어른? 수진이 아버지요. 그분이 예전에 검사였다고 하던데. 검사. 그래서 뭐. 별거 아닐 거예요. 은퇴한 지 오래됐다고 하니까. 박철수 회장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은퇴한 검사 한 명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동현 검사장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말이에요. 3주일 후 박민호는 소환됐습니다. 박민호 씨, 투자금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소환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에서 나온 소환장이었어요. 박민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아버지가 고용해준 대형 로펌의 변호사였어요. 검사님, 저희 의뢰인은 결백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어요. 50억 원의 투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 허위 서류를 작성한 증거, 탈세한 증거까지 모든 게 다 있었거든요. 박민호 씨, 이 50억 원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회사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이 15억 원으로 구입한 벤틀리는 회사 업무용인가요?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으로 날린 10억 원도 회사 업무였나요? 박민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수사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박민호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박민호 씨, 회사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피해자가 3명이나 되는데요. 박민호는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민호 씨, 부인에 대한 가정폭력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뭐라고요? 부인 이수진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죠? 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제야 모든 걸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혹시 장인어른이 답변해 주세요. 부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다 있었거든요. 병원 진료 기록, 사진, 심지어 녹음 파일까지. 그날 저녁 이동현 할아버지는 후배들과 만났습니다. 모두 수고했어. 검사장님, 생각보다 쉽게 증거가 나왔습니다. 박영수 지검장이 보고했어요. 그 자식이 워낙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할 게 넘쳐났어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차관이 덧붙였어요. 그동안 박민호의 권력 때문에 참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검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한수 국세청장이 물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짜는 이제부터야. 이동현 할아버지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할 때가 됐군. 검찰과 국세청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박민호와 박철수 회장 부자는 필사적으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해봐요.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무원들 말이에요. 이미 다 연락해봤어. 그런데 이상해. 평소 같으면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될 일인데 박철수 회장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의 인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회장님,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별하다니? 서울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서 수사하고 있고 국세청장도 개인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감원장까지. 그게 뭐가 이상해? 돈 좀 쓰면 되는 거 아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박영수 지검장과 정한수 국세청장, 최우진 금감원장은 돈으로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그들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까요. 3개월 후 박민호는 구속됐습니다. 박민호를 투자금 횡령, 사기, 가정폭력 혐의로 구속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거예요. 박민호는 수갑을 찬 채로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누군지 알아? 대한물산그룹 회장의 아들이야.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박철수 회장도 비슷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아들의 범죄에 공범으로 판단되어 구속된 거예요. 박철수를 투자금 횡령 공범, 탈세,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구속합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권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어요. 1년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터 시작해서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든 재판부가 엄정하게 판결했거든요. 피고인 박민호는 투자자들을 속여 5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또한 4년 반에 걸쳐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어요. 박민호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항소를 기각합니다. 원심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항소심 재판장도 단호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를 괴롭혔고 반성의 기색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고심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대법관 이철민이 재판장을 맡았거든요. 상고를 기각합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큽니다. 이철민 대법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특히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경제적 우위를 이용한 폭력은 더욱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할 때 이 사건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합니다. 박민호의 7년 실형이 확정된 거였어요. 박철수 회장의 운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범죄에 공범으로 판단되어 5년 실형을 받았거든요. 피고인 박철수는 아들의 범죄를 알면서도 도왔고 자신도 수십 년간 탈세를 저질렀습니다. 대한물산그룹 해체 및 핵심 자산 몰수를 명령합니다. 40년 동안 쌓아 올린 재벌 제국이 완전히 무너진 거였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관련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재벌 3세의 몰락, 가정폭력의 대가, 권력으로 덮으려 했던 범죄, 결국 정의의 심판받아. 대한물산그룹 해체, 경제계 충격.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그동안 재벌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대로 했는지 알겠다. 가정폭력까지 저지르면서 잘 살았다니 정말 분통 터진다. 이번엔 정말 제대로 처벌받았네. 시원하다. 6개월 후 구치소 면회실에서 이동현 할아버지와 박민호가 마주 앉았습니다. 박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수척해진 얼굴, 풀이 죽은 눈빛, 구부정한 어깨.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쇠망치 검사 이동현이었다고요? 박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야 알았나? 이동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건드린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제가 몰랐어요. 수진이 아버님이 그런 분인 줄 몰랐다고. 이동현 할아버지의 눈빛이 매서워졌어요. 내가 내 딸을 때릴 때는 내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았나? 내 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생각해보지 않았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동현 할아버지가 일어섰어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진짜 권력이 뭔지 이제 알겠나? 진짜 권력은 정의를 실현하는 힘이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힘이고 악한 사람을 응징하는 힘이지. 박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7년 동안 이곳에서 반성하거라. 그리고 무엇보다 이동현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절대로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출소 후에 우리 수진이한테 접근하면 그때는 7년이 아니라 평생 감옥에서 살게 될 거야. 면회실을 나서며 이동현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마침내 딸을 위한 복수가 끝난 거였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작은 서점 카페 정의서점이 문을 열었어요. 이동현 할아버지가 새롭게 시작한 일터였습니다. 아빠, 오늘도 손님이 많이 오셨네요. 딸 수진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고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넘쳤거든요. 젊은 법학도들이 많이 찾아오더구나. 서점 한쪽 벽에는 정의는 승리한다 이동현 검사장의 신념이라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수지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심리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었어요. 아빠,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때 서점 문이 열리며 김태준 법무부 차관, 박영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철민 대법관이 들어왔어요. 검사장님, 서점이 정말 멋지네요. 그때 가르쳐 주신 것들을 후배들에게 전해주시는 건가요? 정의가 뭔지, 법관의 소신이 뭔지 알려주고 있어. 젊은 법학도들이 하나둘 들어오자 이동현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한 권력은 올바르게 쓸 때 빛이 난다는 걸 잊지 마라. 저녁이 되자 이동현 할아버지와 수지는 서점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또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나서실 거죠? 글쎄, 그땐 또 그때 생각해봐야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 딸만큼은 절대로 다시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수진아. 이동현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만약 또 다른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도 망설이지 않고 나설 것이다. 정의는 한 번 실현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동현 할아버지와 딸 수진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작은 서점에서 젊은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치고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는 일상 말이에요. 때로는 조용한 게 최고의 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낸 후에는 더욱 그렇죠.